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광수형 이광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으로 매일 뵙다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인자해 보이세요. 이렇게 눈가나 이런데 주름이 굉장히 이렇게 선한 인상이신 것 같아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실물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행이네요. 뭐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긴 그러니까. 네. 이광수 대표님을 그 부동산 하락론자 이렇게 많이들 부르세요. 네. 그리고 뭐 제가 한문도 교수님을 뵀는데 하락론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락론자라고 부르지 말고 안정론자라고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부동산 하락론자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그분들이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그건 판단하시는 거고 네네. 제가 뭐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고 판단하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네네. 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부동산 가격 막 빠질 땐 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3년, 14년 뭐 이런 시점인데 네. 그때는 사자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팔자고 하고 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제 의견이 계속되진 않았다. 빠질 땐 사자고 그러고 올랐을 땐 팔자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빠지면 사자고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뭐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유지하진 않았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 사자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빠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 그렇지는 않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아시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하락론자라고 프레임을 거는 순간 넌 계속 빠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빠진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어 갖고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값이 빠진다고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하냐. 맞습니다. 그런 의견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 가격이 빠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변화를 얘기한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계속돼요.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이거 기득권 세력 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만약에 아니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그 세상이 그럼 얼마나 긍정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계속돼요. 난 영원히 이 상황이 계속돼. 그럼 그 사람이 더 부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이광수 대표님께서 지금 이 시장을 큰 틀에서 뭐 물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고 뭐 향후 뭐 올해 말이나 내년쯤까지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이유나 또 뭐예요? 또 다른 분들의 이렇게 관점? 그러니까 상승론자, 아까 뭐 영원히 상승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부동산 유튜버 중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죠. 유튜버는 아니지만 제도권에 있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리신 분이나 아니면 또 이제 부동산을 주로 옛날부터 이제 필명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계속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빠진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 계속 오른다고.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렇게 관점, 논점 이런 것들을 제가 오면서 계속 듣고 왔거든요. 좋네요. 그러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집값이 빠진다. 그리고 최근 상황만 보면 빠졌다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다시 빠진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빠질 때 사자. 이게 이제 저희 큰 틀이에요. 그러면 언제쯤까지가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사기꾼에 가깝다.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네. 그 대신 이게 집값이 진짜 많이 빠졌다
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예, 예. 그건 뭐냐면 집값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순간. 네네. 그건 뭐냐면 집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 사니까 네네. 거래량이 증가하거든요. 예, 예.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뭐 내년 말일 수도 있고 내후년 말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25년에 빠집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네. 그걸 주시하면서 대신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시점을 잘 보시라. 그게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님 그러면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이제 없어져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 사람이 이제 없고 팔 사람만 많아서 이제 집이 조금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제 논리죠. 맞죠? 네, 네. 대표님의 논리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은 정말 투자 수요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건지 또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주택 가격을 산다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뭐지 안정 이 가격대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요는 네. 가격을 올리는 주체잖아요. 네네네. 일단 그것만 말씀드려야 돼요. 실수요만 있으면 네. 가격이 그냥 쭉 꾸준하게 올라요. 예. 갑자기 막 20-30% 오르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건 투자 수요라는 네. 거예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투자 수요가 없으면 무슨 일이라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거. 네. 이거 하나. 예. 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봐야죠. 뭐냐면 그럼 집값은 왜 떨어져요? 팔려고 하는 그래요. 사람도,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투자 수요, 그러니까 실수요만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서 집을 파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요. 예, 예. 수요보다. 네. 그럼 집값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과 즉 매도 물량과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집이 실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전세 수요나 네. 아니면 월세 수요로 일단 급하게 전환을 하셨대요. 네. 하셨는데, 누가요? 그러니까 그 집을 팔려고 내놨던 그 매도자들이 네. 작년에 그래서 집값이 계속해서 팔리지 않았는데 전세로 가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이제 그분들께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그분들께서 네. 요즘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네. 요 물량을 전세나 월세로 이제 내놨던 물량들을 네. 다시 팔려고 좋은 가격대가 오니까 팔려고 내놔서 매도 물량이 많은 거다. 네. 이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매도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시장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다 그러면 매도 물량 왜 늘립니까? 그러니까 바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을 네네. 전월세로 놨어요. 네네. 근데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네네. 근데 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급하게 이미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집값 상승을 다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팔고 또 다시 시장을 기다릴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올라왔다. 그래서 그 물량을 집값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막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하진 않고 그분들은 요 정도에서는 집값을 냈다가 또 집값이 더 떨어지면 다시 그 물량을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매도가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분들이 왜 집을 파냐는 거예요. 집값 오를 건데 왜 내가 파냐? 집값이 계속 오를 건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과 21년도에는요 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네네. 그때는 매물이 계속 줄어요. 네네. 집값이 오르는데 매물을 왜 줄였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되게 미약해요. 그럼 그때는 왜 줄였냐고 물어봐야죠. 그때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매물을 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집값 상승폭이 더 컸던 거예요. 공급이 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집값이 한참 피크일 때, 그때 집을 이제 연끌해서 샀던 사람들은 사실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놓지 않으면 진짜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샀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투자나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라고 보고 그분들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투자자들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이 줄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투자 수요가 줄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는 약간 이런 거,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특별한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낼 게 없다. 하반기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집값이 정부가 뭐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막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반기에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낼 수가 없다. 낼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굳이 이 정도의 집값은 지금 정부는 웃고 있다. 뭐 이런 집값을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는 이 가격대를 이렇게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대책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때문에 지금 투자 수요가 쉽게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취득세를 정말 물론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야당이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요런 부분들을 해결시켜 준다면 투자 수요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아, 그 조건이 붙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게 네. 정책은 예측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일단 정책이 계속되긴 힘들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집값 오른다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취득세 완화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 불확실성에 기대서 집을 사지 않아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집을 사는데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취득세 완화될 거야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이 국회의원이에요, 뭐예요? 그거는 예측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투자 수요가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상은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를 8% 이상 내야 되는데 누가 삽니까? 10억짜리 살면 얼마죠? 8천만 원 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표로도 보여요. 지금 갭 투자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살아나기 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요만 지금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실수요만 있는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나쁘다 좋다를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수요만 있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매물이 해서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라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물량. 그 말이 맞아요. 그거 하나 뭐냐면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 이제 금리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오르잖아요. 그럼 파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수요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실수요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실수요는 줄어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내가 그렇죠. 10조 들어가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실수요는 줄고 가격이 오르는 순간 매물이 증가하니까 그럼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만약 매물 증가했다가 가격이 떨어진 매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가격이 왜 빠졌습니까? 그건 뭐냐면 수요가 주는데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나서 가격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렇죠. 그거예요. 갑자기 시장에서 매물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안 보러 와. 수요가 줄었어. 그럼 이 가격에 조금 낮춰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면 그 배신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갑자기 모두 다 동시에 이 가격에 팔지 맙시다 하면 되는데 누군가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깎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님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올해 초보다는 오른 게 사실이죠. 작년 맞죠? 오른 건 사실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안정이 되고 있는가요?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세 가격도 월별로 하면 네. 오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전세는 월별로 계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년 전하고 비교해야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그 한경 재테크쇼인가 네. 이제 가셔갖고 네. 이제 발표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하락론자 또 이제 상승론자로 또 유명하신 분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지방 모르겠고 서울 그리고 서울권 보통 요즘 뭐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웬만한 지역은 이제 수도권으로 같이 다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이런 시장에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택 시장이 이제 가격이 점점 더 탄력성을 받으면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을 이제 대표님께 여쭤봤던 게 매매 가격도 지금 오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전세 가격도 오른다라고 말씀을 오르고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혹시 그분이 전망하시는 논리가 맞는 논리는 아니 아닌가 그거는 싶어서 현상이잖아요. 이 전세 가격과 가격이 오르면 네네. 왜 가격이 또 오릅니까? 왜? 그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분 신문 기사로 이제 네. 봤는데 그렇게 되면 뭐 통계적으로든 아니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뭐예요? 투자나 투기로 모는 거는 잘못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하고 갭 차이가 나면 그걸 가지고 집을 사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집값을 더 올리는 그런 영향으로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아니 그 논리가 달랐잖아요. 전세 가격도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그 갭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 가격 폭이 가격이 안 오르고 예. 전세 가격이 오를 때 네네네. 갭이 줄어서 네. 무슨 말? 예. 예, 그래야 되는데 두 개 다 오르면 갭은 유지되는데 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세 가격 오르고 지금 전세 가격 오르고 주택 가격도 오르니까 네. 향후에도 오를 겁니다. 네. 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월별로 오를 수 있어요. 오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전세는 월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2년 전 갱신이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고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하반기에요.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그 가격 대비해서 격차는 오르지 않고 있어요. 이때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올라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전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에 그때 전세가 20억이었는데 지금 반포의 전세가 뭐 14억에서 뭐 12억에서 14억에서 2억 올랐어요. 두 달간. 근데 그때도 전세가 18억에서 20억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격차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이 똑같은 거죠.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년 전 가격과 비교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가 생기려면 이 갭이 줄어야 되는데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은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투자 수요가 들어오냐면 가격은 안 오르는데 전세 가격만 오르거나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오르거나 안 빠질 때. 안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래야 수요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논리는 제가 보기에 틀렸어요. 아니 근거가 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거를 알면 제가 반박을 할 텐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 많은 이제 뭐 전문가분들께서 올 하반기 그러니까 9월 10월 달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보통 시점이 다 비슷하고 이때부터 더 떨어질 것이다. 이때부터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2년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비싼 전세 가격으로 집을 계약하셨던 분들이 갱신이 다가오고 그러면 역전세난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로 전세를 계약을 했던 게 지금 한 15억을 한다. 그러면 집주인은 5억을 내줘서 15억짜리 전세를 받거나 아니면 또 대출을 받아서 뭐 이렇게 다시 그걸 메꾸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20억을 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전세 가격 이 갭 때문에 집값이 더 하락할 거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왠지 이번에 이렇게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뭐 역전세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론자 아니면 집값이 꾸준히 계속 오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집주인들이 매도를 많이 할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많은 매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건으로 시장을 움직인다고. 네. 오를 때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근데 만약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갔는데 살 사람이 없어. 네. 그럼 가격을 더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부터 또 출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매물의 양이 되게 중요한 건데 또 하나 집값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내가 충격을 받아서 집을 파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 전망에 대해서 안 좋기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2년 전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값 전망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살 사람이 없어요. 내 가격이 내놨는데. 그러면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건 뭐 3분기에 본격적으로 집값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감소해요. 다시. 네, 다시. 다시 거래량이 많이 이미 7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 또 휴가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시즌은 휴가철하고 집하고 뭔 상관이에요. 비수기라는 거죠. 9월달. 그러니까 9월, 그런 거 10월달.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8월에 증가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를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금리가 진짜 예상하지도 못하게 급하게 오르면서 그때는 약간 다들 너무 당황하고. 그러면 저기 재작년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시즈널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한국에. 없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8월에 증가하고 휴가철에 증가한 거 그때 휴가 안 갔나? 그거는 끼워 맞추시기 분석이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7월에 감소하고 보세요. 8월에 감소할 거예요, 거래량. 예. 그러면 왜 거래량이 감소하냐면 매물은 증가하는데 호가를 안 낮추잖아요. 네. 실수요는 줄고 네.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가 안 되겠죠. 근데 거래가 계속 안 되다가 다음에 급한 사람들이 조금씩 가격을 낮추면서 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또 그 이후에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고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단계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분은 최근에 집값이 왜 빠졌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이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는 집값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데 뭐 부동산 뭐 3법 뭐 임대차 3법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돼야 될 시점을 놓쳐버려서 그 기간 동안 너무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이 필요했었다. 원래는 예를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오를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부동산이 다 올랐다. 전국에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가, 아파트, 뭐 꼬마 빌딩, 그다음에 지산, 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모든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에는 다 올랐는데 예전에 부동산 이렇게 가격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뭐 꼬마 상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수요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 때는 뭐 정책의 영향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는 바람에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는 시점이 필요했었다. 근데 오를 때는 그런 얘기 좀 못 들었는데 계속 오른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오른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고 또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시적인 조정. 그 미시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시적인 조정을 걸친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쭉 해서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날 이제 한경에 있는 그 재테크 쇼에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반대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자산은 있다. 그게
한국에 특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뭐 조선시대부터 놓고 보면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느냐. 아니 그 얘기는 사실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런 뭐 영원히 오른다 빠진다 저거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핵심은 영원히 오른가 이게 아니라 계속 오르는 건 없다. 오르면 빠졌다가 오르고 또 빠지면 다시 오르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집을 사야 되고 집값을 볼 때 언제 사는 게 좋습니까? 제가 집을 산다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빠졌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집값이 빠지는 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회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집값이 계속 오름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집값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때 내 집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말 아닙니까? 계속 오른다는 말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집을 그냥 사놓고 계속 살면 된다. 언제나.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도 좋다. 제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그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좋은데 사실 그 시점을 잡기는 힘들다. 그러니 어차피 사면 오를 이 자산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거나 아니면 혜택을 나라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켜 줄 때, 그때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길게 봤을 때. 그럼 지금 안 좋잖아요. 금리도 높고. 이 금리는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게 충격이었는데, 이 금리도 적응을 해서 가는 거 아니냐. 왜? 지금 사실 집을 사는 대출을 이제 특례보금자리로는 많이 해줬잖아요. 실제로 이 집을 샀던 사람들이 20, 30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거 자기에게 집을 살 기회를 주는 이 시점에 집을 사는 게 가장 유리한 거 아니냐. 나중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이 시점, 그러니까 이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억짜리 집을 5억을 대출을 받아서 원래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7억을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7억을 대출을 해줄 때 그 시점이 집을 사기가 훨씬 더 좋은 시점이다. 아 근데 오를 때 대출 규제할 때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왜요? 그분들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때 달라요. 왜? 그러면 그땐 사지 말자고 그러지. 대출 적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뭐가 좋냐는 거죠. 좋은 거는 아까 근데 이제 저희가 저 좋은 걸 추구하는 게 삶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제 집이면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죠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게 싫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좋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광수 대표 그러니까 오른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쪽에 대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막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GDP가 증가해서 집값 오른대요. 그럼 지금 맞습니다. 삼성전자 엄청 어려우면 집값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네네.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매물의 양과 투자 수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집값이 오를 때는 매물이 줄고 투자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는 맞출 수 없을 확률도 높아요. 근데 그 변화 원인 그리고 근거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 원인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라고 그러는데 대출을 많이 해줄 때 사라? 그럼 반대로 대출이 줄어들었을 때 왜 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말이 다르잖아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 맞췄어? 집값 오르는 거? 하락하는 거 맞춰. 이게 중요한 게 네네.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근거를 갖고 얘기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 근거가 이유를 파악을 잘하는지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 말이나 그분들 말을 믿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대신 그 논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뭐 책을 읽거나 할 때는 그 논거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네.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그 건축을 허가해주는 건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2, 3년 후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진짜 신규 집이 없다. 네. 그래서 그때는 집값이 분명히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럼 2017년, 18년 이때 주택 공고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근데 왜 올랐어요, 집값? 그런 또 근거를 댈 때는 예. 반대로 예.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집값 왜 올랐어요? 물론 집값의 공급이 줄면 오를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죠. 근데 네. 집값을 올리는 건 공급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수요도 수요. 중요해요. 향후에 주택이 실제로 건축되고 이런 게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투자 수요가 없어요. 그럼 집값 안 올라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예요. 주택이 건설사 다 망하니까 공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엄청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올랐어요? 빠졌잖아요. 왜요? 투자 수요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건설사들이 짓는 주택 공급은 집값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미쳐요. 왜?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했다? 매도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매도 물량하고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30% 이상이 2주택자 이상이에요. 네.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준공 물량이 줄어들어도 그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면 집값은 빠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사는 집이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네. 공급은 그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이게 생각이 돼요. 건설사들 아파트 덜 짓는데 그럼 집값 오르겠네. 네. 아니에요. 덜 지어도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면 집값 빠진단 말이에요.